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자 그리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예, 거기를 봤었죠. 자 이제 20년대가 되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죠. 자, 그 문화 통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일부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무단 통치 시대보다는 국내에서 민족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국외도 마찬가지예요. 국외도 1910년대의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기예요. 그리고 국외에 이제 20년대가 되면 국외에서도 본격적인 무장 독립투쟁이 있겠죠. 그래서 20년대부터 민족운동의 내용이 국내든 국외든 그리고 유형별로 따지면은 무장투쟁이든 실력 양성운동이든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0년대 민족운동 중에서 먼저 이제 국내 민족운동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국내 민족운동. 자, 20년대, 30년대 쭉 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이제 국내 민족운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국내. 자, 20년대 국내는 문화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잘못 말했나?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었죠. 3.1운동 계기로. 예, 문화통치 시기. 자, 근데 이건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에 비해서는 일부 자유가 허용됐지만 사실은 친일파를 양성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되게 이간책, 이게 비열한 정책이죠. 실제로 많은 지식인과 지주나 자본가의 그런 상당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친일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약간 민족운동의 계열을 좀 봐야 돼요. 이제 1920년대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20년대. 자, 계열을 좀 보면은 원래 기존에 이제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지식인들일 거예요. 근데 지식인들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공부를 했다는 건 그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지주나 자본가 이런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민족주의 계열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기존의 독립운동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은 이 민족주의 계열을 우익 또는 우파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보통 이제 지주, 그러니까 지식인, 지식인은 돈이 있어야 공부하니까 지주나, 자본가 이런 계층인데 사실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 일본의 포섭 대상, 일본이 잘해주는 거는 농민과 노동자가 아니에요. 뽕을 뽑을 수 있는 지주나 자본가죠. 그들을 갖다가 친일화시키죠. 실제로 지주 같은 경우에도 토지 조사 사업에 성실하게 응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엄청나게 보장받고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일본 말 들으니까 이득을 보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지주, 자본가 이런 계열입니다. 이게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자,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엔 또 갈라져요. 왜냐하면 문화통치 시기 때 일제 정책에 의해서 일제 사이토 총독이 내부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에 친일파를 만들려고 했는데 친일파를 만들고 친일 단체를 조직할 때 그 대상이 이들입니다. 예, 이들이 이득을 보게 하면 이들이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이들이 일본 편을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는 변절자가 좀 생기는데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은 나중에 타협적 민족주의가 생깁니다. 타협적 민족주의. 자,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치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치론 또는 자치론자 이렇게 부르죠. 자치가 뭡니까? 독립이 아니에요. 자치라는 거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되 자치,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 통치는 우리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식민 지배에 대한 독립운동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알겠죠? 이들이 타협적 민족주의 혹은 자치론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분필이 여기 있지? 너 뭐네?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광수라든지 그리고 최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년대에 동아일보에 어떤 글을 기고했냐 하면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자, 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에서 이광수의 자치론을 엿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써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종래에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항을 하자는 거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사를 조직하자는.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뭔지 아시겠죠? 응? 자, 그리고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족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식인, 지주, 자본가 계층의 민족운동가들은 이런 식으로 변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민족적 경륜 이광수입니다. 자, 근데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뭐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해서 다 타협한 거 아니고요.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계열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 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여전히 있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자, 그런데 20년대 되게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20년대가 되면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화가 된다고. 자, 그래서 공산주의 연방국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이 만들어져요. 소련. 소련 같은 경우에는 결성이 되고 성립이 된 다음에 사회주의가 갖다가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약소국들 있죠.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소련이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때 그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뭘 전파하냐 하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20년대가 되면은 유입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가 유입된다는 거죠. 자, 근데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은 평등이에요. 평등. 자, 평등이라는 거는 강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평등이라는 건 바로 약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약자들, 주로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뭘 원한다? 평등을 더 지지하잖아. 근데 쪽수로 따졌을 때 지식인과 지주나 자본가보다 농민과 노동자 계층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들이 그 다수의 농민과 노동자 이런 계층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니까 요즘도 새로운 기계는 우리 젊은 사람 잘 쓰잖아. 그치? 얼리 어답터들, 응? 다 청년, 학생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청년, 학생, 농민,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쉽게 이제 심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걔네가 뭉쳐버리면 와, 이건 너무 규모가 크지. 그래서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의 유입을 갖다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고 주로 사회주의 타협을 위해서 당시에 일제는 20년대 연도로 알면 좋아요. 이건 정확히 25년인데 이때 일제는 어떤 법을 제정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거를 제정하고 있었죠. 이게 192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유입이 왜 지금 내가 여기서 꺼냈냐 하면은 바로 국내 민족주의 계열 말고 이제 어떤 계열이 생긴다? 사회주의 계열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 계열이 기존엔 민족주의 계열밖에 없었잖아. 근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또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은 주로 이제 평등이라 그랬어. 평등은 주로 약자 중심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어떤 계층이 있어요? 농민이겠죠. 농민들. 또 누가 있어? 노동자들. 그리고 각종 청년들도 있겠고 뭐 여성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쵸? 자, 이런 계통들이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농민들의 대다수의 소작농화, 그리고 계약직 소작농화, 소작쟁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노동쟁이 이런 것들, 여성단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학생운동.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색채가 굉장히 진하게 묻어있는 그러한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주의가 이제 유입될 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막 생겨요. 비밀리에. 심지어 이제 뭐 지금의 중학교? 그런 단체, 중학교 안에서도 막 독서회 막 이런 생기는데 독서회는 절대로 그냥 단순 책 읽는 모임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사회주의 유입될 때 뭐 사회주의 단체가 많이 생겨요. 뭐 화요회나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풍회나 뭐 신사상연구회 막 이런 사회주의 단체가 막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냈냐 하면은 조선 공산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진 게 이 1925년이라고.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연합을 해버린 거죠. 거대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야. 조선 공산당. 그게 1925년. 거기에 대항해서 일제는 이제 뭘 만든 거야? 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로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거죠. 100%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다 탄압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25년 이후에 이제 민족운동들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25년 이후의 것들은요. 아무래도.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치안유지법 적용 대상을 저기서 지칭을 할 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바로 뭐야? 사회주의잖아요.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린 뭘 할 수 있다? 아, 주로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법이었구나. 그러면 20년대에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국내 민족운동 20년대부터 계열을 두 개로 나눴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나눠가지고 한번 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인데, 자, 뭐 비타협적 민족주의든 이광수, 최린 같이 변절한 자치론자들, 타협적 민족주의든 민족주의 계열에는 이 지주나 자본가 이런 계통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식인들도 있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운동을 전개할 거냐면은 교육에 힘쓰고 산업을 발달시켜서 역량을 키우자. 예전에 애국 계몽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부르게 돼요. 민족주의 운동은 주로 뭐다? 실제 힘을 키우는 실력 양성운동의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은 을사늑약 전후에 있었던 애국계몽 운동과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여기 있잖아, 민족주의 계열에. 그럼 교육 운동, 그리고 지주와 자본가, 특히 자본가들의 어떤 그 국산품 애호 운동,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에 포함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이제 교육과 산업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저는요, 교육 분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자, 일제 강점기 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일본이 한국인에게도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킨다고 선전만 하고 확대를 안 시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당시에 민족 운동가들이, 민족주의 계열이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어떤 운동을 전개하게 되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거를 전개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밀립대학 설립, 대학 설립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이상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상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조선교육회. 자, 그런데 이 조선교육회에서 일단 대학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주도했던 단체가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표어가 뭐였냐면은 조선인이 한 1천만 되나 봐. 그러니까 조선인 1천만, 그리고 한 사람당, 그리고 얼마씩 1원씩 자, 내자. 이게 이제 구호였어요. 1천만 한 사람당 1원씩. 자, 이러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구호였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요거가 이제 모금이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의 이제 그 백성들이 농민들의 비중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농민들이 과거에 있었던 토지 조사 사업이나 그리고 이제 20년대에 있다가 우리가 봤던 산미증식 계획이나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몰락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모금 운동이 힘들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 모금이 잘 안 돼요. 모금이 굉장히 이제 부진합니다. 여기에 겹쳐가지고 당시에 총독부 있죠. 총독부는 당연히 이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 총독부 역시 이거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이제 끝나게 돼요. 당시에 근데 총독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냐면은 당시에 그 총독부는 갑자기 이제 뭘 발표했냐? 갑자기 대학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교, 경성제국대학교 관제라는 거를 반포해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어떤 방해 명분을 제공을 한 거죠. 자, 물론 나중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지만 저 학교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였고요. 그리고 저기에 다니는 조선인이라면 굉장히 좀 친일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겠죠, 이게. 자, 이게 경성제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제국대학교라는 게 일본의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국립대학교예요. 당시에 이제 레벨이 그래. 도쿄제국대학, 지금 동경대, 교토제국대학,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일본의 명문대학인 거야. 우리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 산업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 분야다. 자, 여기선 이제 국산품 애용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산 장려운동. 자, 그런데 이제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시작된 지역이 평양이에요. 평양. 예, 평양. 그러니까 평양에서 누가 이제 주도했냐 하면은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의 주도로 해가지고 자, 어떤 단체 이름도 쉽다. 물산장려회가 조직이 됩니다. 조선물산장려회. 알겠죠? 자, 근데 이 물산장려운동은 쉽게 말하면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요게 이제 전개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20년대에 깔려 있다고.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1920년대가 되면은 일본 있죠? 일본의 산업화 시대라는 거야. 산업화. 일본의 일종의 산업혁명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일본은 20년이면은 2차 대전이, 그러니까 2차가 아니죠.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난다고. 1914년부터 해서 17년에 끝나는구나. 그리고 18년에 파리 강화에 있었죠. 자, 그래서 18년 맞구나. 예, 1차 전이 끝난 다음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예,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승전국의 지위를 얻은 거냐 하면, 당시에 일본이 연합국이었고요. 미국이 무기를 갖다가 공급할 때 일본에 많은 공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1차 대전 승전국이 된 이후에 일본은 그 공장을 바탕으로 공업화,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은 일본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일본 기업.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욕구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으로 1910년대에 총독부가 헐값에 우리 땅을 갖다 빼앗은 다음에 그거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넘겨서 헐값에 일본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한국은 땅값도 싸. 노동력도 싸겠지. 착취할 거니까. 이 새끼들이. 예? 자, 그러니까 조선으로 공장을 진출시키거나 회사를 진출시키면은 일본은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막고 있는 게 바로 회사령이었다는 거지. 예. 회사령. 회사령은 허가제잖아요. 그렇죠? 허가제. 허가 받는 게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기업 진출이 우리나라의 자본 형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령 때문에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대가 되면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예.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자, 회사령이 폐지가 됐다. 20년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허가제였던 회사령이 뭐가 된 거야? 신고제로 바뀐 거를 말합니다. 신고제로 바뀌면서 회사령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막 진출하고 공장이 막 한국에 생긴단 말이지. 근데 이제 옛날에 1883년에 맺었던 개정조일통상장정 때문에 아니 관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기업의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좀 비싸게 팔린다고. 자,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때 관세도 어떻게 합니까? 관세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공장 만들어서 굉장히 값싸고 솔직히 일본 물건이 좀 더 좋겠죠. 이 당시에 질 좋은 제품을 갖다가 막 파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 경제가 일본에 좀 더 쉽게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령 철폐, 관세 폐지, 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역으로 따지면은 이런 점도 있다. 회사령이 폐지가 되니까 한국인들도 기업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생겨요. 뭐가 생기냐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경성, 방직, 주식회사, 그다음 뭐 평양 메리아스, 고무신 공장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관세 철폐 때문에 일본 물건이 질은 좋은데 좀 싸게 팔려. 그럼 우리 거보다 솔직히 질이 좋겠죠. 이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뭐다?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구호들은 다 국산품 애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산 장려회라든지 그리고 뭐 토산 애용 부인회라든지 자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다 국산품 애용이랑 관련돼 있죠. 토산 애용 부인회, 토산 우리나라에서 쓴 거를 쓰자 아줌마들이, 응? 그리고 자작회 스스로 만들자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체가 막 생기는 거죠. 자, 하지만 물산 장려 운동은 어쨌든 그 당시에 노래까지 만들어지거든. 물산 장려가라고. 그런 노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예,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국으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있으면 전국으로 퍼지기 쉬워. 박정희 정부의 이제 새마을 운동도 노래가 있었죠. 잘 살아보자라는. 물론 제가 그때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 전국 확산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은 좀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확산됐으니까 뭐 안 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흐지부지 되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정확해요. 흐지부지.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되다 말고 뭐 호응이 있다가 말고 뭐 애매하게 끝났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물산 장려 운동 때문에 국내 기업의 CEO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국산품 애호운동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장사가 잘 되지. 그러니까 국산품의 개새끼들이죠. 가격이 이제 상승해버립니다. 예. 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예, 그거를 갖다가 정부가 지급하니까 가격을 올려버리죠. 막 업자들이. 이런 케이스가 생긴 거야. 그럼 이건 누굴 위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누가 비판하겠어? 바로 어떤 계열이? 그쵸?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 물산 장려 운동은 자본가들의 이득만,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거세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 계열이 거의 농민 노동자, 다수의 국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비판을 하고 이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순간 뭡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교육 관련된 거긴 한데 바로 농촌 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농촌 계몽 운동. 자, 농촌 계몽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글 가르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글 같은 거 보급하는 거예요. 한글.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하고 한글을 보급한다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글을 못 읽는 문맹들 있죠. 문맹을 없애자. 그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문맹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촌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농촌에서 결국은 한글을 보급하려면 선생님들이 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학생이에요. 바로 농촌 계몽운동의 중심은 어떤 계층이다? 학생들이 간다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이 갔다가 띄엄띄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그쪽에 모아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여러 농촌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학생들이 농촌 계몽운동의 중심이 됐을 수가 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걸 누가 지원했다?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의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제 광고를 내가지고 학생 모아가지고 농촌을 막 보내는 거지.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언론사 그러면은 우리 아까 20년대에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언론사는 딱 한글 신문 대표적으로 두 개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까? 조선일보가 있었죠. 조선일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바로 20년대를 대표하는 한글 신문이죠. 여기에 이제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농촌 계몽운동, 학생들이 농촌으로 쫙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학을 개설하고 그리고 막사, 천막 같은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교재를 갖다가 보급하면서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당시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했고요. 자,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조선일보의 1927년에 했던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아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은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원래 이 브나로드 운동은 연도까지 외워줘야 돼요, 원래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년대라는 주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흐름상 여기까지 본 거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은 20년대가 맞아요. 근데 동아일보의 이 브나로드 운동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931년부터 34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흐름상 같이 봐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다? 실제로는 지금 이 브나로드 운동은 사실은 30년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1년부터 34년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브나로드라는 뜻이 뭐냐 하면
러시아의 민중 계몽 운동인데 브나로드 이 뜻이 이제 민중 속으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선일보의 문자복음 운동,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 참고로 브나로드 운동은 30년대다. 예, 30년대 초반이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이것이 바로 국내 민족운동 중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내용이 되겠죠. 바로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대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 하나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주제는 뭐다? 이걸 다 묶을 수 있는 개념 뭐예요? 실력 양성운동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카메라가 저를 잘 못 쫓아와서 잠깐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럴까요? 자, 일단은 농민, 노동자, 여성, 학생 다 어찌 보면은 경제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어린이도 있죠. 아이들. 그쵸? 아이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년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번외로 보셔야 돼.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천도교 단체입니다. 천도교라는 것은 천주교 아니고요.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동학이.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끄는 종교입니다. 3.1운동의 중심축이기도 했던 그런 종교가 천도교인데 그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사실 사회주의 계열은 아니고 민족주의 계열 단체에서 합니다.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어린이날 만드신 분도 거기에 청년운동을 많이 했었죠. 바로 어떤 단체냐?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천도교 소년회. 요거는 이제 아이들도 참 약자에 속하지만 아이들 관련된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가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겠어? 우리한테 이제 휴일을 제공해 주시는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죠. 방정환. 알겠죠? 이 방정환 이분이 그 처음 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들 있잖아. 애들, 어린애들. 걔네 보면 막, 야, 이 갓나야. 야, 이년아. 야, 이놈아. 야, 이 새끼야. 뭐 이랬겠죠? 부르는 호칭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어린이, 아주 파격적인 단어죠. 어린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우리가 또 쉴 수 있게 해준 거죠. 바로 어린이날을 제정했죠. 알겠죠?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소년운동입니다. 요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번외로 봤고요. 자, 사회주의 계열 보겠습니다. 자, 농민들인데 농민들은 대다수가 이제 소작농이 돼버렸다고. 심지어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졌고요. 원래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적어도 소작농의 비율은 5대 5였습니다. 근데 막 7대 3. 농민이 3이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소작류를 지주들이 받고 막 그랬어요. 지주가 친일화되고. 자, 이런 관계에서 농민들은 소작류를 갖다 깎아달라고 계속 운동을 했던 거죠. 바로 소작류를 인하해달라. 생존권 투쟁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농민들은 소작농이 많으니까 소작쟁의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들어갑니다. 노동쟁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노동쟁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 여성 단체가 하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성 단체 이름 일단 봐두세요. 근우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여성 단체 그 자료 같은 거에 이제 사진이나 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성 운동 있잖아요. 여성 운동의 느낌이 들면 이제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당시에 신분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갑오개혁 때. 근데 이제 백정 도축업자들이죠. 이 백정들은 여전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의 차별을 철폐해달라. 형평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죠.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학생운동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운동은. 알겠죠? 자, 먼저 그러면 소작쟁이랑 노동쟁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농민들의 소작쟁이, 그러니까 소작류를 깎아달라. 이런 운동입니다. 자, 이게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했는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뭐냐? 바로 전남 신안군 암태도라는 섬에서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가장 대표적이다. 암태도 소작쟁이. 알겠죠?
요건 1923년에 있었던 건데 이 암태도 전남 신안군 암태도의 지주였던 문제철이가 고율의 소작료를 요구하자 농민들이 거기에 반발한 것입니다. 문제철은 이제 좀 깡패들이죠. 사람들을 시켜서 농민들이 이제 폭행을 했고요. 빡친 농민들은 목포 법원에 가서 드러누운 거죠. 부당하다라면서. 자, 근데 특이하게도 목포 법원에서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소작쟁이는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겠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이. 노동쟁이는 원산 있죠.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 총파업. 이게 대표적인 노동쟁이입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자, 요거는 언제 있었냐면 192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원산에 이제 영국계 정유회사 라이징선, 무슨 로봇 나올 것 같아. 라이징선이라는 정유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인 매니저, 그러니까 일본인 경영자가 우리의 어떤 한국인의 어떤 임금 차별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작쟁이랑 달리 노동쟁이는 민족 차별이라는 개념이 섞여 있다는 거죠. 노동쟁이에. 자,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 총파업 이런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표로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작쟁이와 노동자들의 노동쟁이는 시작할 때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1920년대 있죠. 20년대에 이 운동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생존권 투쟁으로 전개가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죠? 소작쟁이는 소작료를 깎아달라. 노동쟁이는 민족차별과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격으로 변모하냐 하면은 이것이 항일투쟁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는 생존권 투쟁과 항일투쟁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은 19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을 한 거지. 근데 30년대가 되면은 항일투쟁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원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노동단체라든지 농민단체, 그러니까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수능적 개념이랑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성단체 근후에 보시고 백정들의 형평운동 잠깐 먼저 볼게요. 자, 형평운동. 자, 백정들은 그 당시에 그 도축업자, 우리한테 이제 맛있는 삼겹살, 한우 이런 거 주는 사람들인데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차별이 좀 심했죠. 그래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들은 형평운동을 조직하게 되는데 경남 진주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냐 하면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23년입니다. 23년이 되게 많아요. 자, 요거는 이제 형평사 대회라고 해서 그들의 형평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조선형평사 대회 포스터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 포스터에는 못생겼는데 학생이 옛날 교복 알죠? 옛날 스타일 교복 입고 모자 쓰고 깃발을 들고 있어. 근데 깃발에 이제 형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백정이죠. 근데 신분차별 주의할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는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신분제도라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언제 폐지가 됐다?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제 자체를 갖다 철폐하자는 게 아니고요. 백정들 차별 철폐. 키워드는 백정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이죠. 자, 그리고 학생운동. 요거는 너무 이제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불렸다. 메인스트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운동은 일단 별표 하나 박아두고 제가 옆에 따로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 애초부터 학생운동이 아니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라는 얘기죠. 자, 그거는 시작은 3.1운동입니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 때 학생들은 거리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 전의 학생운동은 어땠냐 하면 다 뭐 동맹 휴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소극적 저항 형태였죠. 근데 3.1운동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자, 그러면 학생들의 운동인데 먼저 이제 읊어보자면 20년대 60만 세 운동. 그죠? 그리고 학생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두 개가 핵심 골자인데 요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보는 그 흐름에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단체 신민회 아니고요.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신간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시죠. 분필도 옮겨야죠. 분필 옮겨야 돼. 나는 분필이 내 무기예요.
가끔씩 이제 내가 분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손이 막 갈라져요. 여기 굳은 살 막 배겨 있는데 그 가끔씩 졸라 멋있어요. 예, 장인 같아. 그래서 가끔씩 저기 막 내신 대비 완전 빡세게 할 때 그 반창고로 막 감고 하거든요. 그 스스로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막 설명해줘야 돼. 아, 이거 존나 멋있지 않냐 이렇게.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테마 하나 딱 잡아서 학생운동, 우리 아직 20년대입니다. 학생운동 보죠. 자, 먼저 60만 세 운동 하겠습니다. 60만 세 운동. 자, 60만 세 운동은 일단 연도로 따지면은 1926년. 1926년이에요. 그리고 만세라는 것은 뭔가 막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결정적 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알겠죠? 자, 먼저 볼까요? 자, 60만 세 운동 중요합니다. 60만 세 운동은 일단 이게 순종의 장래일이에요. 순종의 장래일. 우리 3.1운동도 사실은 그때 3.1운동이라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있을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고종의 장래일과 가까운 시점이에요. 근데 60만 세 운동은 누구다 고종이 아니라 순종 장래일입니다. 그럼 이때 또 많은 인파가 모일 걸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했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천도교 계열과 그리고 조선공산당 계열, 조선공산당 계열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준비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계열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천도교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이들은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조선공산당 계열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혀 계열이 달라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지금 연대하려고 하는 거죠. 얘네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도부야.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원래는 60만 세 운동이. 자, 그런데 천도교 계열과 조선공산당 계열, 즉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사이를 왔다 갔다 연결해주는 게 연락망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발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은 사전 발각이라는 게 큰 포인트가 돼요. 키워드가. 순종 장래일,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뭐다? 사전에 발각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1926년이니까 1년 전에 만들어진 1925년 치안유지법 있죠.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았겠죠. 그리고 발각된 지도부들은 구속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남아? 학생밖에 안 남잖아. 그럼 학생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운동이 된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지도부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준비한 어떤 경문이라든지 그 태극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순종 장래일날 만세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전에 발각됐기 때문에 일제가 미리 알고 있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일제 경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건 무리였다. 오케이? 그래서 또 키워드가 있죠. 전국 확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족운동을 보다 보면은 문장에 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왠지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은 졸라 확산됐을 것 같아, 다. 전국으로, 해외로. 그거는 3.1운동이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자, 하지만 60만 세 운동은 3.1운동이 고종의 장래일이었잖아요. 근데 60만 세 운동은 순종 장래일.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2의 3.1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전국으로 확산은 안 됐어요. 3.1운동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죠. 하지만 3.1운동 이후 침체돼 있었던 민족운동의 어떤 활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볼게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발각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60만 세 운동은 원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하려고 그랬잖아. 아쉽잖아. 사전 발각됐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자,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중요한 사건이 됐고요. 실제 이 이후에 연대가 대략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우파가 되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좌파 또는 좌익이 될 건데 이 좌우합작, 민족의 당을 하나로 뭉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시작이 된 단체로서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규모로 연합하게 된 계기는 바로 1926년 11월 달에 있었던 중요하죠? 정우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흥회라는 건 수능적 개념은 아니에요. 정우회 선언.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크게 연대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정오의 선언은 어떤 거냐면 사회주의 계열이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체가 누구다? 사회주의 계열. 오케이? 바로 사회주의 계가 민족주의 계열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계가 민족주의 계한테 뭘 제안했다? 연합하자. 연대하자. 연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한테 먼저 얘기한 거야. 왠지 사회주의 계열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가오가 막 가오가 정신을 다 지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말할 때도 말 졸라 멋있게 해요. 문장이 좀 길어. 그 어려운 말 막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 정오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야. 우리 힘들다. 민족주의 계열과 같이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길게 한다고. 뭐 민족주의 너희들의 자본주의적 성향은 우리가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을 바라는 입장에선 서로 차이가 없다. 연대하자는 거야. 근데 말을 엄청 멋있게 해요. 알겠죠? 가오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민족주의 계가 이거를 연대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오의 선언으로서 사회주의계의 연대 제안을 민족주의계가 수락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단체가 만들어졌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신간회입니다. 신민회 아니고 신간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 보면은 60만 세 운동이 좌익과 우익이 합치는 최대 규모의 단체 신간회 성립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엔간하면은 내가 별표 5개 안 주지 5개 주죠. 졸라 중요하니까. 알겠죠?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은 신간회 성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정오의 선언이 직접적인 계기였고,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한테 왜 연대를 제안했겠어? 바로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이 되게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신간회 활동 잠깐 볼까요? 신간회 어떤 단체냐 하면은 신간회 운동을 우리 이렇게 불러. 수능에 잘 나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 그래.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쳤으니까 민족 유일당 운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혹은 좌우 합작.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합칠 때 이렇게 합친 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사회주의 계열과 자, 민족주의 계열은 두 개잖아. 타협적 민족주의는 아니겠지. 그 중에서 이제 비타협적,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를 한 거야. 근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가 연대를 했으니까 뭐랄까 굉장히 규모가 큰 정치 사회 단체가 되겠죠. 합법 단체입니다. 일제 강점기지만 문화 통치 시기에는 단체 만들게 돼요. 자, 근데 이 신간에는 계열이 다른 두 계열이 서로 다른 두 계열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균열이라는 게 항상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 바로 3대 강령이라는 원칙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 3대 강령은 뭐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뭐 쓰는 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예,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3대 강령의 내용이 딱 자료로 나와 있으면 뭐다? 아, 신간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간회는요. 3대 강령이 그래요.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게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는 기회주의를 자 뭐라고? 기회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한다. 자, 이게 이제 강령에 나와 있다고. 기회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한다. 자, 기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일제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에 빌붙은 개새끼들이죠. 예. 바로 자치론자 말하는 거야. 자치론자. 이광수, 최린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들을 기회주의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 배격단 나오면 뭐야? 신간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이제 지부가 있었고 1927년 신간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민족운동은 거의 신간회랑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929년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바로 뭐가 있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했냐면 단지 연표가 아니라 이게 흐름이기 때문이야. 야,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좌우 합작, 그러니까 민족 유일당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민족 유일당 단체 뭐가 결성되었다?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야. 기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원칙 하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라고. 그냥 최대 규모는 3.1운동이고 이거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라고. 그게 키워드라고. 알겠어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바로 뭐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자, 그럼 이거 전국으로 퍼졌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SNS가 발달하지 못했고 그런 사회에서 이게 전국으로 퍼진다는 건 어떤 단체나 언론사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론사가 아니라 신간회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이 신간회가 바로 뭐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전국 확산을 지원한 거야. 이 관계예요. 그래서 신간회가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선택지 1번부터 5번 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정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신간회 같은 경우 나중엔 어떻게 해산되냐 하면은 신간회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27년 만들어져 가지고 1931년에 이제 없어져요. 활동이 중단돼요. 근데 신간회는 해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해산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은 해소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해소라는 표현이 신간회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해소라는 거는 여지를 남겨둔 발언입니다.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게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 왜 저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얘가 나를 못 잡는 것 같아. 아무튼 여지가 있는 발언이야. 해소라는 건 여지가 있다고. 내가 좀 뭐 필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좀 스탠딩해서 카메라 운동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게 모션 카메라거든요. 여지가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지는 뭐 둘째치고 결국 여기서 끝나요, 신간회가. 그래서 해산이 돼버린 건데 원래는 당시 해소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해소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먼저 써놓고 볼 텐데 신간회가 해소된 이유는 바로 민중대회 사건 때문이야. 민중대회. 민중대회 사건.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민테른이라고 있어. 코민테른. 한국사에선 생소하지요?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경된 거. 자, 이 두 개가 신간의 해소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민중대회 사건이라는 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그 계기가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 사건, 바로 한일 학생들의 충돌 때문이에요. 자, 나주역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열차가 있었는데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이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한국 여학생 그 박기옥을 일본 학생 후쿠다라는 새끼가 희롱을 한 거야. 뭐 사귀자, 뭐 꼬신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치근덕거리는 걸 보던 박기옥의 사촌 동생 박준채가 일본 남학생 후쿠다에 죽방을 가기면서 패싸움이 시작된 건데 결국 처벌은 누구만? 우리나라 학생만 구속된 거예요. 퇴학당하고. 부당하다라는 거지. 교육 차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신간회가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라면서 민중대회를 조직을 하려고 했어. 민중대회 하려고 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이게 아니고 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이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신간의 멤버들은 민족주의 계열보다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들을 탄압하고 구속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신간회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민중대회를 기획하다가 거의 다 잡혀갔으니까 신간회에는 거의 민족주의 계열밖에 남지 않죠. 그럼 그게 민족유일당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민중대회 사건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이 막 붙들려 가지 않았어도 해산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인데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 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중앙공산당, 국제공산당이야. 여기서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운동을 지휘한다고. 근데 사회주의가 여기저기에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20년대까지는 다른 여러 단체와 연합해가지고 운동을 전개하라가 코민테른의 지시야. 근데 30년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코민테른의 노선이 20년대에는 연합하면서 확장하는 거거든. 근데 30년대가 되면은 계급투쟁이라는 걸로 노선이 바뀌어요. 알겠죠? 이 노선이 이제 원래 20년대는 뭐다? 사회주의는 혼자 활동하기엔 너무 방해 요소가 많으니까 기존의 단체들과 연합해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 30년대에는 계급투쟁으로 바뀐다고. 계급투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합이 아니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농민투쟁 하려면 농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노동운동 하려면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연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민테른의 노선이 연합하라는 거가 20년대 지시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저 한반도 북부의 만주 지역이던 다 단체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20년대 후반쯤에. 자, 근데 나중에는 30년대가 됐잖아. 뭘로 바뀐다고? 지시가 바뀐 거죠. 연합을 해제하고 계급투쟁으로 가라. 계급투쟁하기 위해서는 농민 속으로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간에는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간은 보통 남성단체거든요. 그래서 신간에 참고로 자매단체가 있는데 신간의 자매단체 여기는 여성계 민족유일당 단체죠. 이 단체가 바로 뭐냐면 근우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우회는 지금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야. 그러니까 민족유일당 단체의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근우회는 여성계 민족유일당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의 지원을 타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운동이 됩니다. 처음엔 학생운동, 나중에는 일제 분노한 민중들이 합세하는 민족운동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 191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의 주요 내용들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국내 민족운동 마지막 파트인데 이게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당시에 이제 20년대, 30년대까지 걸쳐서 보면은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특히 30년대가 되면 그렇죠. 한국어 금지. 왜냐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통치가 30년대의 민족 말살 통치니까 그때 한국어나 한국의 역사 교육이 상당 부분 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는 것은 특히나 한글 연구라든지 그리고 한국사 연구, 이 두 파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핵심적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글 연구 한번 먼저 볼까요? 한글 연구 첫 번째, 국어 연구, 한글 연구. 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연도를 갖다가 상세하게 외운다기보다는 몇 년대 몇 년대 이런 식으로 끊어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한글 연구 단체는 그 뿌리는 일제 강점기 전에 있었던 이제 국문연구소, 주시경과 지석영의 국문연구소 거기에 뭐 뿌리를 두고 있겠죠. 근데 1910년대에는 한글 연구 단체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죠. 무단 통치니까. 1921년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정확히 외운다기보다는요. 20년대, 이건 1920년대의 한글 연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일단은 한글날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가, 갸, 날. 자, 이런 각야날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재가 있는데 교재 이름이 한글이에요. 바로 한글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합니다. 한글이라는 교재를 뭐 잡지라고 볼까? 교재가 맞겠죠. 교재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어 연구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체가 나오냐 하면은 1930년대가 되면은요. 중요한 단체죠.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조선어 학회요. 자, 이 단체는 되게 활동이 많아요. 일단은 옛날에는 지역마다 방언이라고 해서 사투리가 되게 강하잖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말투가 다 다른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표준어라는 걸 처음 제정합니다. 예, 표준어를 갖다가 제정한 단체이고요. 자, 그리고 맞춤법도 이게 한글이 표현 문자다 보니까 이 발음 나는 대로 막 쓴단 말이야. 그럼 사투리 쓰면은 사투리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제정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조선어 학회의 그 꿈이랄까?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냐 하면 바로 국어 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려고 했냐 하면은 우리말 큰 사전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 자,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거. 자, 이거를 갖다가 편찬하려고 했으나, 네, 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찬은 못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 편찬 뭐다? 시도입니다. 편찬은 못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조선어학회가 1940년대까지 이제 활동을 해요. 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예, 일제가 여기다가 바로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시킨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독립운동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심지어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사건을 갖다가 단체 이름을 따서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게 1942년에 있었고요. 자, 이걸로 결국은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학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원고도 다 몰수당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완성시키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원고를 다 뺏어간 거죠. 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끝나고 해방 이후에 서울역 있잖아, 서울역 창고를 정리하다가 가방이 나와요. 근데 일본이 까먹고 두고 간 거지, 그 원고를. 그래서 그 가방에서 발견된 원고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국어사전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한글 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뭐냐 하면 역사 연구, 바로 한국사 연구가 되겠죠. 국사 연구. 자, 한국사 연구라는 거는 자, 이제 뭐에 대항을 하는 거냐 하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할 거 아니야. 한국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역사 왜곡을 합니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어떤 식으로 역사 왜곡을 했냐 하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총독부 산하에 어떤 단체까지 있었는지 알아?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었어. 근데 이거 이름만 보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 딱 나오니까 뭔지 뭐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 같지? 절대 아니야. 이거는 전문적으로 총독부 밑에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갖다가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실제 친일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친일파들이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당시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고 전해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신체시의 대표 주자였던 최남선도 여기서 활동을 했었죠. 핵심적인 인물로. 자,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인데 여기에서 일본은요 어떤 걸 강조하냐 하면 식민사관이라는 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 민족한테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 일본의 그 식민사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한국사 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민사관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정체성론, 그리고 타율성론, 타율성론, 자, 그리고 당파성론. 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게 일제의 식민사관인데 어차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할 텐데요. 이걸 딱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체성론은 뭐 자아 정체성 할 때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일본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한국을 개항하기 전까지는 삼국시대 고대 사회에 멈춰져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는 발전 없이 정체돼 있었는데 일본이 개항을 시킴으로써 발전하게 됐다. 일본 때문에 근대가 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율성론은 반도성론이라고도 하거든, 이거. 예, 반도성론. 그래서 반도다. 한국은 한반도라 그러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영향으로 얼룩진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많이 막아내기도 했고요.
우리의 자율적 역사 발전이 이 당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럼 당파성론은 조선 후기 분당 정치를 이제 비꼬는 겁니다. 한국인의 종특은 모이면 싸운다. 그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역사다. 이거를 일본이 정리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항한 게 이제 한국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열로 따지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민족주의 사학. 요건 다른 말로 이제 다른 시로 표현하면 국뽕이죠. 국뽕이 좀 심한데,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실을 검증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주의 사학은 이렇게 봐요. 역사를 연구하는 행위는 곧 뭐다? 독립운동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역사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겁니다. 민족주의 사학 아시겠죠? 역사 연구는 독립운동이다. 자,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입니다. 자, 알겠죠? 박은식, 신채호. 우리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의 글의 일부분이 발췌돼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갖다가 민족주의, 글을 읽고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걸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게 어떤 사람이 쓴 글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신채호. 독립운동가이자 또 무정부주의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 때는 창조파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20년대를 대표하는 의거단체 의열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작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신채호.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기 전에 그러니까 1907년 막 전후에서 대한매일신보에다가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게재했었는데 그 글에 가장 많이 노출된 단어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채호 선생 한번 볼까요? 일단은 신채호가 쓴 글이 나온다 하면 그 글에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 하면은 키워드는 난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화랑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채호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자, 이런 글이 나오면 민족주의 신채호입니다. 자, 난가 사상 그리고 신채호는 역사를 뭐라고 말했다?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아는 뭐냐 하면 나 아자예요. 자아 정체성 할 때 아자입니다. 자, 비아는 내가 아닌 겁니다. 그럼 아는 우리나라예요. 비아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채호의 그 연구의 초점은 주로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주로 고대사에 연구 초점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이름에는 한국이라는 말보단 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이름 앞에 뭐가 나온다? 조선자가 나온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 혹은 조선사 연구초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채호. 자, 그다음 박은식인데요. 박은식 하면은 뭐냐 하면 뭘 강조했냐? 민족 혼, 그러니까 정신을 강조하는데 그 정신이 뭐예요? 바로 혼을 강조한다고. 예. 민족 혼을 강조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민족 정신이자 혼인 거예요. 국가는 없어질지언정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 연구이고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박은식 민족 혼 또는 이제 국혼이라고 쓰죠. 예, 국혼을 강조합니다. 자, 박은식 선생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박은식 선생은 이제 주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근대사가 되겠지만 근현대사죠. 예, 주로 이제 근대사 위주 있죠. 예, 근대, 현대, 그 당시 기준으로 현대. 자, 이런 역사를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의 책에는 앞에 이름에 한국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한국 통사,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뭐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이런 책을 갖다가 쓴 게 이제 박은식입니다.
자, 가끔씩 수능에서는 어떤 인물에 초점 맞추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채호와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프로필 잠깐 읊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신보의 독사신론을 게재한 적도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때 창조파의 그 대표자로서 안창호와 대립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년대 대표 의거단체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전에 활동은 어떤 게 있냐면 박은식은 유학자예요. 유교학자로서 당시 이제 젊었던 최남선과 함께 조선 광문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지금 말한 건 뭐예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박은식의 프로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와 박은식의 사상을 갖다가 30년대는 뭐 정인보라든지 그리고 문일평,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승을 하는데 이 정인보와 문일평은 이 30년대, 1930년대의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요. 30년대 초반에 어떤 운동,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그 기념 행사였어요. 다산 정약용 있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 출판 100주년 기념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주도했던 정인보와 문일평. 그리고 조선운동이라는 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 출판 100주년 기념과 관련돼 있는 운동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적 개념이라는 건 큰 흐름과 시대 구분이에요. 가장 굵직굵직한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두 번째는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사학. 요거는 사회자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사회주의적 사상이 반영된 사회주의 역사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학자가 백남운이에요. 백남운입니다. 자, 백남운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 바로 세계사적 보편성입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입니다. 자, 요걸 강조해. 그리고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경제발전 순서로 보는 거거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마르크스 사관이에요. 사회주의의 아버지죠.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는 게 있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또는 유물론을 기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마르크스의 책인 자본론은요. 그 전공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요건 어떤 거냐 하면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시사회에서 그 농경사회 있죠? 농경사회로 발전을 하고요. 모든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야. 농경사회, 그리고 중세봉건사회, 그 다음 산업사회.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순서는 세계 역사가 다 비슷하다. 보편적이다라는 건데 일본이 이거를 갖다가 깐 거예요. 자, 일본은 뭐라 그랬냐? 정체성론을 강조하면서 한국사는 일본이 개항하기 전까지는 고대 농경사회에 멈춰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시켜줬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이런 이론을 제시한 거거든, 일본이. 그래서 백남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도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세계사적 보편적 경제발전과 역사발전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때 일본이 정체성론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 한국은 봉건사회가 없다. 지방의 권력이 분산돼 있었던 봉건사회는 전 세계에 다 있었는데 우린 그게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는 고대사회에서 중세 봉건사회를 거친 다음에 산업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고대사회에서 쭉 멈춰 있었다. 중간에 이빨이 빠졌다. 이빨이 빠진 건 중세 봉건사회가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백남우는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세 봉건사회가 있다. 바로 고려시대가 그렇다. 고려시대는 지방 호족들이 연합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방 분권제, 봉건제라 볼 수 있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사의 일반적인 보편적 발전 과정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은 일제의 시민사관 중에서 무엇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체성론, 타협성론, 당파성론 중에서 바로 뭐다? 요거 중요해요. 이게 시험이야. 바로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 좀 더 세게 말하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정체론이 아니지. 식민사관 중에서 뭐다?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딱 읽어보니까 세계사적 보편성 뭐 이런 말 나와. 마르크스 유물사관 나와. 그럼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이고요. 그러면 선택지를 딱 보세요.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정체성론을 반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응용을 해볼까? 이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이제 뭘 반박하고 있는 걸까? 이거는 식민사관의 뭐다? 탈률성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알겠죠? 정체성론 반박한 게 뭐다? 사회, 경제, 사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백남훈은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를 갖다가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져있다는 봉건사회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로 고려시대 역사에 조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저서가 있냐 하면은 조선 사회경제사, 딱 봐도 사회경제사학이죠? 그리고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이런 책을 갖다가 쓰는데 참고로 이제 일본어로 씁니다. 일본 유학생이었고 교수였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쓴 거를 나중에 우리가 번역해서 받아들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회 경제 사학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증 사학이에요. 실증 사학.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학이죠. 알겠죠? 자, 요거는 그거죠. 아니 실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실제 증거를 제시해야지. 맨날 뻥을 치고, 근거도 없는데 당군 얘기하고 안 된다는 거지. 일본의 왜곡에 맞설려면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야.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병도, 대표적인 인물이 이병도라든지 그리고 손진태, 자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진단학회랑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단학회에서는 잡지를 발간하거든. 이게 진단학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물의 발굴 현장 이런 것들, 유물 사진 이런 게 막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증거로서 반박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한글 연구와 한국사 연구에 초점 맞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민족 운동의 정리를 쭉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장투쟁을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의거 활동과 독립군대 투쟁. 자, 격동의 이제 국외의 민족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사는 한 번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현대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말고는요, 제가 봤을 때는 통일정책, 그리고 민주화운동, 요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수업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능에서는 현대사가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테마로 잡고 현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능적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헌법 개정까지 막 가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것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해서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카메라가 좀 이렇게 나를 인식 못하는 귀신인가 사람으로 안 보나 봐. 예, 수고하셨습니다.